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기출문제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학 총론이 나와 있죠. 총론 파트는 크게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와 더불어 부동산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 분야를 합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부동산 개념인데, 이 부분은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연구 목적, 연구 대상 같은 것, 그리고 토지와 주택의 분류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틀린 걸 물어봤는데, 벌써 그 제목 속에 부동산 학 이 말이 나와 있다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렇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문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과학을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 과학에 속한다. 맞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 경험, 규범, 그리고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정도로 가볍게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는 건 부동산 활동인데요. 어차피 부동산 활동의 뜻은 안다고 보고 크게 나눠 볼 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때 소유 활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거래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접근 방법도 분산식이다, 중점식이다, 종합식이다, 의사결정식이다, 행태과학적이다, 법제도적 접근법이다. 다양하게 존재하죠.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결정식 접근법과 또 종합식 접근법 두 가지밖에 없는데, 종합식이 나오면요 반드시 문장 속에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을 고려하는 복합 개념, 이 표현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합식 뒤에 보니까 기술, 경제, 법률,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당연히 맞죠. 그럼 정답은 5번인데, 지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나왔죠. 일반 원칙은 능, 안, 경, 공.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의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앞에 안전성의 원칙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앞에서 소유 활동의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의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고 정리해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이 아니라 능률성이 되므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2번 볼게요. 부동산 개념 물어봤네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념, 이 제목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물어보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이 두 가지 가지고 지문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복합 개념은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무조건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또다시 협의,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또한 광희 부동산에는 앞서 보셨던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준부동산은 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공시수단이 등기나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글자 기억하면 돼요. 자자, 생소품, 즉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고요.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4글자 기억하면 돼요. 공자, 위, 환.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 중 물리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민법상 부동산,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맞고요. 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등을 포함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되죠. 3번 물리 그랬습니까? 자, 물리적 측면 그랬는데 앞에 생산 요소와 자산은 자자생소품, 즉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정답은 3번이고요. 또 4번 같은 경우 준부동산,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그런데 네모칸 박스를 보시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면 앞부분이 경제고 뒷부분이 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네모칸 박스 들어갔을 때 기업번의 자본과 니은번의 소비재까지는 일단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자자생소품 5글자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기업과 니은까지가 경제적 개념인데 보기 5개 중에서 기업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건 1번과 2번 2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일단 답을 압축하시고 디귿번의 공간은 공자위화는 물리적 개념이잖아요. 그럼 결국 공간은 물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럼 다른 걸 굳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요령이고 정석대로 푼다면 하나하나 다 생각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생산 요소 경제죠. 자연, 공자, 위환이니까 이건 물리 또는 기술이 되겠고 자산도 경제, 또 위치는 물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요령도 익혀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역시 부동산 개념 물어봤네요. 틀린 건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미 앞에서 언급했죠.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복합 개념 이 말 나오면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은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합 개념 나오니까 법률, 경제, 기술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맞고요. 또 민법상 부동산은 앞선 문제에서 나왔죠.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및 정착물 맞고. 자, 기술적 개념은 다른 말로 물리잖아요. 그런데 생산 요소와 자산은 앞에 문제에서도 물리적 개념 부동산 써놓고 생산 요소 자산은 경제에 속하고 나머지 공간 자율은 물리에 속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표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은 준부동산의 뜻 그대로 써놨고요. 5번이 바로 복합부동산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 물건으로 인식을 해줘요.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비록 서로 다른 두 개 물건이지만 이것이 결합해서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부동산 분류거든요. 어차피 부동산 분류라고 제목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개론은 어차피 토지 분류가 보다 우세합니다. 주택의 분류도 종종 출제는 되고 있지만 토지 분류를 중심으로 학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옳은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빈지가 답이죠. 자, 기억번은 빈지거든요. 자, 일단 잠깐 볼게요. 기억번이 빈지인데 보기 5개 중에 기억에 빈지가 나온 건 이미 4번과 5번 두 개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부분에서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번, 5번을 비교해 보니까 니은은 둘 다 법지라고 똑같잖아요. 그럼 굳이 네모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할 필요조차 없이 니은은 법지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디귿번과 리을번의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니은번 건너뛰고 곧바로 디귿번을 볼 것 같아요. 택지지역 내라고 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문장 표현상 특징이 뭐냐면 동일한 용도지역 내,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다. 용도가 변경 중이다. 내라는 말이 붙으면 이때는 이행지가 답이 되고요. 또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라고 나오면 이때 정답은 후보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용도지역 내가 나오면 이행지, 간이 붙으면 후보지예요. 여기 보시죠. 택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디귿번은 이행지가 나와야 되고요. 또 리을번도 볼게요. 임농택, 이게 용도지역이죠. 그럼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리을번은 후보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4번, 5번 압축될 때 디귿번이 이행지, 리을번이 후보지 나온 건 이미 4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빈지, 법지, 후보지, 이행지가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번 볼게요.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라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부동산 개발론 나오면 개발 방식 중 환지 방식이 답이 되기도 하는 거죠. 2번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 그러니까 앞에 뒤에 무슨 말이 붙던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경사진 부분, 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 법지가 답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법지는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의미하고 또 토지 측량상 윗집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사진 부분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법지란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고압 송전선로. 고압 송전선 써놨지만 결국 고압선이잖아요. 그럼 고압선 아래에 땅이니까 선하지 아닙니까? 고압선, 요 선자 앞에는 고압이 생략된 거죠. 고압선 아래의 땅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4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금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거 빈지잖아요, 빈지. 빈지인데 포락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틀렸죠. 근데 포락지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포락지는 어떤 말 나와야 되냐면 앞뒤에 어떤 말 다 필요 없고 물에 잠겼다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포락지입니다. 예컨대 집안이 절토된다 또는 침식 작용이다, 하천이나 바다로 변했다, 하천의 바닥이 됐다,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거 해석해보면 모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말 나오면 포락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4번은 빈지인데 포락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자, 7번 볼게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택지 지역 내에서,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후보지 이행지 얘기할 때도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의 변경, 용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행지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필지. 자, 필지는요 법적 개념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필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지번, 지번이란 말이 나오거나 등기 등록의 단위 이 말 나오면 곧바로 정답이 필지가 돼요. 여기 지번자 붙었죠? 또 등록 단위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2번 맞네요. 자,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거든요.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탄, 한 덩어리의 땅을 획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학이라든지 또는 활동의 단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획지의 개념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틀린 거 없고요. 4번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이걸 다르게 바꾸면 공법상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두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건부지라고 하는 건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인데 그 중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건 건물이 없으니까 비어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이 지어지지 못하고 비어 있는 땅은 공지지 나지가 아니죠. 빌공자를 써서 공지라고 해야 되는데 나지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용적률 건폐율 또는 공법상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 이런 식의 말 나오면 공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또 나지도 상당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나라고 하는 건 한자로 벌거벗을 나예요. 그럼 땅이 벗었다는 뜻이 뭐냐면 땅만 있다. 땅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 뭐다? 나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출제가 이렇게 되죠. 나지란 지상에 건축물 등 개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라고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8번 갈게요.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획지는 하나의 지번. 오마이갓. 우리 조금 아까 지번자 나오거나 등기 등록의 단위 나오면 획지라고 했어요? 필지 그랬어요? 필지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셨을 때 왠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왠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데 뭐 제목을 좀 바꾼다거나 위치를 좀 바꿔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느낌 안 들어요? 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보셔야 되고 지문을 익혀두는 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2번 후보지 그랬어요. 후보지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적. 이건 뭐죠? 용도지역. 근데 용도지역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보지를 얘기하려면 용도지역 간자가 나와야 되고 용도지역 내라는 글자가 나오면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입니다. 3번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까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지의 경우는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 3번 문장에선 공법만 없었다면 너무나 예쁘고 정확한 문장이었는데 아쉽습니다. 4번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란 말은 개발되기 이전에 딱 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얘는 소지가 되는데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해요. 그럼 소지 또는 원지를 얘기할 때 기출 문장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택지나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라 한다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그럼 5번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이때 침식 이 말 대신 뭐 집안이 절토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고 수면 밑으로 잠겼다. 제가 바로 앞선 내용 중에 포락지가 나오면 무조건 물에 잠겼다는 말 나오는 그 순간 포락지가 답이다 그랬어요. 이때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 말 대신에 다른 출제자는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땅이다.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토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바다가 됐다, 강이 됐다 그 말도 물에 잠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문장 표현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석한 결과 물에 잠겼다는 의미가 해석이 된다면 포락지를 답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한다면 포락지의 경우 절토의 반대가 성토란 말이에요. 성토 되더라도 한 번 소멸된 사건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 민법사항과 연결시켜서 알아둘 필요도 있는 거죠. 자, 8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9번 볼게요. 토지 정착물 등 중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정착물은 어떻게 배웠죠? 정착물이니까 토지 등에 부착이 돼요. 계속적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배우신 바 있어요. 그런데 정착물을 구분해 볼 때 크게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인 종속정착물과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되는 물건인 독립정착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법학이 됐건 개론이 됐건 독립적이란 말은 무관하다.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의 뜻이거든요. 그럼 토지와는 관계없이 거래의 대상,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인 경우가 독립정착물로 보시면 돼요. 이때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의 경우는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담장이라든지 지붕, 뭐 교량, 울타리 이런 것들, 그다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자 경작의 목적이 아니죠. 경작 목적 아닌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 등도 대표적인 종속정착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토지와 별도로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독립정착물이거든요. 그럼 독립정착물의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이죠.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이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9번을 보면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그 말은 종속정착물 골라볼래 이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벌써 보기를 보세요. 1번의 건물, 2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아주 대표적인 독립정착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국어인데 공시법 배우다 보면 28개의 지목 구분하시죠. 국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또랑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볼게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기억번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전형적인데요. 주상공,
주상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거, 상업, 공업 줄여서 주상공자가 붙으면 총론뿐만 아니에요. 부동산은 개론 어떤 파트를 불문하고 주상공이 나오면 반드시 택지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10번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기억번은 맞단 말이에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기억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기억번이 들어가 있지 않은 3번과 4번은 자동적으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우리는 1단지라고 해요. 1단지. 획지가 아니라 1단지가 돼요. 그럼 보세요.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1번, 2번, 5번 남았는데 2번과 5번에 니은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디귿과 리을 볼 것도 없이 이미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문제는 직접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그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풀려면 이런 요령을 익혀두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1번 볼게요.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자, 부지 나왔습니다. 부지가 나왔는데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건물을 제외하고 남았다는 건 건물이 세워진 땅 중에서 건물이 제외가 됐으니까 건물이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것은 공지가 돼요. 근데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본다면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 비어 있다 한자로 빌공자 땅 지자 붙여서 아주 전형적인 공지를 의미하는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지가 아니죠. 공지죠. 특히 이제 부지를 얘기할 때는 보통 하천이나 도로 등의 바닥 토지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문장으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번,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 자, 등록 단위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필지 배울 때 등기 등록의 단위. 그러면 필지가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대지가 아니라 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고요. 3번,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토, 그렇죠. 흙이 무너져 내려서 다른 말로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무너진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빈지가 아니고 포락지네요. 그렇죠? 잠깐 착각했네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집안이 절토된다, 침식작용이다,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포락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포락지인데 빈지라고 했기 때문에 3번 틀린 문장이고요. 4번,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이 문장 벌써 지금 3번 정도 반복된 것 같은데 이 말 나오면 이는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면 3번과 4번은 빈지, 포락지 제목만 바꿔준다면 모두 정확한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이미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소지 또는 원지가 나온다면 문장 속에서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했던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2번 봐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국어, 단연생 식물, 가식 중인 수목, 교량 담장 그랬는데 제가 지웠지만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구분할 때 자, 지붕, 담장, 여기 담장이었거든요. 자, 담장, 지붕, 교량,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라고 제가 적어드렸고 또 앞선 문제에서 국어라는 것은
독립정착물이 아닐 뿐 종속정착물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정답이 3번 가식중의 수목이 되는데 이게 뭐냐? 어차피 정착물이라고 하려면 토지 등에 지속적으로 부착된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착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면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정착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가장 대표가 뭐냐면 예컨대 판잣집이라든지 공중전화, 박스에도 좋고요. 부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자, 이것 이외에 가식 중의 수목도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덧붙인다면 거래, 가사, 농업 정착물. 거래, 가사, 농업 정착물 한마디로 말하면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록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할지라도 임차자, 설치 주체가 임차인의 경우라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13번 볼게요.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전형적이죠. 2번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타고난 말이겠고 3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맞는데 맹지할 때 맹이 안못볼 맹이거든요. 그럼 맹지가 어떤 땅이냐면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면도 공도와 길과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맹지를 민법과 연결해 본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계가 있고 또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계속 반복적인 표현인데 용도지역 간자가 나오면 후보지가 맞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5번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겼다.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하천으로 변했다. 이거 빈지예요? 포락지예요? 포락지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돼요. 14번 볼게요.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맞고요. 또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역시 맞죠.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우리 상식의 바탕을 두고 문장을 좀 해석해 볼까요? 건부 감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건부 감가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감가란 말 자체가 가치가 깎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깎인다고 써놓고 뒤에 높게 평가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부 감가 때문에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됨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포인트 나왔죠?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다. 수면 밑으로 잠겼다.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다.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포락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번이네요. 16번 볼게요.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주택의 경우에 우리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일단 단독주택은 뭐가 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이 포함이 될 거고요. 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포함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 가지고 직접 물어보는 게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정도이거든요. 그럼 가볍게 표로 정리한다면, 자, 다중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제 5가지 구분해 봅니다. 일단 한 개 동에 바닥 면적의 합이 있을 거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일단 다중주택부터 연립까지 공통적으로 바닥 면적의 합은 660제곱미터예요. 660제곱미터인데 다세대 주택까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지만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제곱미터 초과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다중이와 다가구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 근데 다세대와 연립은 4계층 이하가 돼요. 4계층 이하. 한 가지 조심할 건 3층과 3계층 다른 말이고요. 4층과 4계층이 다른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5층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제 다중주택을 최근 들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시설이 아니다, 이런 말이 붙게 되고, 또 학생 또는 직장인 이런 말 나오면 다중주택이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컨대 학생 또는 종업원 이렇게 말이 붙게 되면 그때의 정답은 기숙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암기법은 연세대 기숙사가 되겠죠. 아파트의 아가 됩니다.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암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네모칸 박스 볼게요. 층수가 4층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 층이 주택으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럼 층수가 4층인데 4층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이 문제의 정답은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으로 압축이 돼요. 그런데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럼 600제곱미터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니까 연립주택은 제외가 되므로 다세대 주택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7번 볼게요.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중이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가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다. 일단 맞았죠. 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맞고.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이 말 나오면 이거 다중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제가 기숙사죠. 기숙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죠. 근데 5번을 잠깐 볼게요. 5번은 학생 또는 직장인 그랬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학생 나오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차이점? 학생 뒤에 직장인 나오면 다중주택,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실 것.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18번 볼게요.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그랬는데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입니다. 일단 요걸 통해서 연립은 제외가 될 거고 두 번째 3계층 이하 그랬으니까 이미 정답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벌써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다.
사실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다중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의 신중을 또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본다면 학생 또는 직장인 나오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어떤 문제를 풀 때도 그 지문 속에서도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다중주택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9번 볼게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틀렸죠. 제가 뭐 조금 전에 써드렸지만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초과가 붙어야 되는데 이하자가 써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좋았고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이 아니고 전부 660이에요. 기준값이 660인데 이하냐 초과냐 이걸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다세대 주택은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 아니라고요. 660이에요. 더불어 층수가 5개층 이하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지 5개층이 아니겠죠?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자, 일단 다중이 나왔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고요. 또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라고 나왔고요.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가 써 있고요. 층수가 3개층 이하 써 있으니까 4번은 완벽히 맞는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5번 도시형 생활주택. 자, 공법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인데 350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관련한 내용 살펴볼게요. 일단 부동산 특성과 속성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할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1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여러분 국어를 한번 해볼까요? 용도의 다양성, 이 특성이 뭘까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같은 땅을 놓고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임업용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할 수 있죠. 그럼 동시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게 되는 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 아니 어쩌다고 용도의 다양성 써놓고 용도가 경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이 가능하게 되지 어렵게 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 땅에 집을 지으면 주거용, 자 상가 지으면 상업용, 공장 지으면 공업용이 되고 농사 지으면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동산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인데 그럼 하나의 땅을 놓고도 무슨 용도로 이용해야 가장 바람직할까? 용도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나는 이 땅이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집을 지어서 주거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배울 때 이행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배웠던 것도 용도의 다양성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답이 1번인데 가볍게 좀 정리해 본다면 용도의 다양성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고 인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몇 가지 특징만 잡아놓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용도의 다양성이 답이 되려면 자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또 가격 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또 용도적,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행과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최유효 이용의 근거. 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도의 다양성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답은 1번인데 나머지 2번의 부증성, 3번의 부동성, 4번의 영속성, 5번의 개별성 묶으면 자연주성이거든요. 얘네들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특징적인 표현, 어떤 말 나올 때 무슨 특성이 답이 된다. 이 정도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부동성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성이 나오면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근거가 된다. 자, 구별 근거. 그 다음에 뭐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요구된다. 또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또 시장이 국지화된다. 자, 시장의 국지성. 국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부동성밖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 있겠죠. 자, 부증성은 이 부증성과 관련된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일단 물리적 공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뭐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차이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워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성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는 거고 더불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땅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토지 부족이라든지 또는 집가구를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부증성이다. 더불어 이 집가가 올라가면요. 집약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 그래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 집약적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 특성은 부증성을 답으로 하셔도 과언이 아니죠.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죠? 영속성 나왔죠.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감가상각 이론이 배제된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물리적인 감가가 배제된다는 거지 경제적 감가는 인정된다는 차이점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땅을 남한테 빌려준다 한들 땅 자체가 없어지거나 훼손 파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다른 상품보다 내구재입니다. 내용 연수가 장기다. 그 말이 뭘까요?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길다 보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거죠. 장기적 배려하에 부동산 활동이 진행되는 것도 영속성과 관련이 있고 그만큼 관리의 의의가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오케이? 물론 이것 말고도 영속성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압축해서 정리하셔도 정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 나왔죠.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질적 재화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화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문장 속에 뭐 현상과 활동이 뭐 개별화된다든지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든지 이 말처럼 개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정답은 개별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요. 또 서로 물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대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완전한 대체가 곤란하다, 대체가 제약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개별성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요. 정답은 구할 수 있죠. 일단 뭐 답은 1번인 건 알았지만 2번에 보면 부증성 나왔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어렵고 그래서 집약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또 3번에 부동성 나오니까 외부 효과, 4번에 영속성 나오니까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 나오고요. 또 개별성이 나오니까 완전한 대체 관계가 곤란하다, 제약된다는 전형적인 문장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정리해 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토지 특성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는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